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구석기를 출발해서 초기 철기까지 각 시기별로 어떤 도구를 사용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배웠죠.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최초의 국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가 뭡니까? 그렇죠.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고조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요. 일단 전체 큰 틀에서 먼저 흐름 잡아보고요. 내용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고조선은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구석기, 신석기는 아니겠구나. 청동기를 사용한 시기겠구나.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군장이란 지배자도 등장하고 계급도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고조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고조선이 그렇다고 해서 청동기만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아니에요. 워낙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고조선은요. 무엇까지 이용하게 되냐면 철기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고조선에서 청동기 이야기도 나오고 막 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하나가 바로 청동기를 이용했던 시기의 모습과 철기를 이용했었던 고조선의 모습을 일단 나눠서 접근을 해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고조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조선이 있던 시기 이제 중국에 하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요순이라고 해서요. 우리 뭐 사극이나 역사책 같은 데 보면 나도 요순 임금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임금이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 요순, 태평성대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시기. 그때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 은나라, 주나라 시기 때도 고조선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한 개의 나라였다가 주나라 이후부터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가 막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혼란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춘추전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자라든지 공자 있죠. 그런 지식인들이 활약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나라가 그러니까 제국국들이 올랐으면서 내가 중국의 패권을 차지할 거야. 내가 중국의 천자가 될 거야 하면서 막 경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똑똑한 지식인들을 영입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자와 같은 지식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요. 군사력이 세져야지만 중국의 패권 차지하겠죠. 그러면서 강력한 무엇을 철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철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를 약 500년 이상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이제 진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나라, 찐시황제의 진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강력한 법을 실시합니다. 통일되고 얼마 안 가서 무너지죠. 그리고는 이제 한나라가 등장하더이더라. 됐나요? 자,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건립됐을 때 그때 한 시기를 보고요. 춘추 전국 시기 때 우리한테 뭐가 들어온다고요? 예, 철기가 들어온다고요. 이때 이제 들어오는 게 우리 언제라고 배웠어요? 예, 기원전 5세기라고 공부했었죠? 자, 그렇게 철기가 들어오면서 고조선이 이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급기야. 이 전국시대에 있었던 어떤 나라와 대립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때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나라가 뭐가 있냐면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연나라와 대립하다 결국 전쟁 한 번 붙었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합니다. 그게 언제냐?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가 돼요. 되셨어요? 건국했던 시기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연나라와 대립하던 시기. 연나라와에서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령 지역 땅 있죠. 그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한번 휘청거렸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이제 계속 쇠퇴기를 겪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재기를 하는 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2세기 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중국에서 진나라 무너지고 한나라로 넘어올 때거든요. 이때 워낙 중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중국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와요. 누구라고요? 중국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들어옵니다.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 동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동이족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들어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들어오고 이 과정 속에서 철기가 보다 더 보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강성해지면서 군대도 키우게 되고요. 영토를 넓힙니다. 그리고 중개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돈도 많이 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조선이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누구랑 충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진나라는 아니죠. 이미 망했으니까.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는요. 아주 걸출한 왕을 배출을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무제라는 임금이에요. 여러분 요순 임금도 워낙 대단하지만 한나라 무제 같은 경우도요. 중국인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왕? 그 정도로 인식될 정도로 최고의 왕이에요. 요즘 중국 같은 경우는 거대한 중국, 하나의 중국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동국 공정을 실시하는 것도 그러한 배경 아래 나오는데 그러한 중국이요. 지금 아주 이렇게 띄우는 왕이 있어요. 그가 바로 한무제예요. 왜냐면 이 시기 때 영토 되게 많이 넓혀놨거든요. 비단길을 개척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 안에다가 문화적으로도 많이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했었던 한나라 무제가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는데 고조선이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견제하겠죠. 그래서 거의 6만에 가까운 군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고조선이 1년 동안 잘 방어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분으로 인해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우거왕입니다. 우거왕이 피살되고 고전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시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국가다 그러면 단군 왕검 그런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문제를 봐도 조금 어렵고 실제로 개요를 들어봐도 건국 시기, 성장 시기, 발전 시기 그것도 각 세기별로 연결시켜 놔야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청동기 사용했을 때, 철기 사용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서 걱정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것만 보셨다면 지금도 제가 정리할 고조선 이야기 잘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개요 부분을 눈에 잘 익혀주시고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고조선의 정치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조선의 정치. 자, 제가 방금 전에 고조선의 정치는 3단계로 끊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그 중에서 건국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헷갈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그건 아시죠? 고조선이 단군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이 단군과 관련돼서 알고 있는 이야기 뭐가 있어요? 단군요. 아버지는 환웅이고요. 엄마는 곰탱이였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들어보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자식을 놓고 단군 신화 뻥인 것 같아요. 단군 신화가 뻥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그거 자체가 뻥이고 그렇다면 고조선의 역사는 왜곡된 거 아니에요? 다 날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식민사학이라고 얘기했었던 우리 역사를 왜곡했었던 식민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군 신화 자체가 뻥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웠다라는 이 단군 조선의 이야기는 다 뻥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제가 많이 왜곡을 했는데요.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건요. 그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 끌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건국되었는지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단군 왕검이 있습니다. 일단 집안을 좀 봤더니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환웅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신인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하늘 아래를 보면서 인간 세계를 나도 잘 다스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였던 환인이 뭐라고 하냐? 그래, 네가 그렇게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싶다면 천부인 줄 테니까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통치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천부인에다가 바람,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하들을 이끌고 환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태백산에서 이제 정착을 딱 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자, 어느 날 누가 찾아오냐?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곰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저희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환웅이 뭘 줬냐면 쑥과 마늘을 주죠.
그런데 성질이 급했었던 호랑이는 결국 굴을 튀어나가게 되고 곰은 결국 쑥과 마늘을 먹어서 뭐가 되더라? 여자, 웅녀가 되더라. 자, 그런데 이 웅녀 같은 경우는 여자는 되었지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더니 환웅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결국 그래서 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단군왕검이고 그가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단군신화라고요.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서요. 환웅이다, 곰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환웅부족, 곰부족을 말해요. 되셨어요. 그리고 환웅부족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를 뭐래요? 하늘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족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부족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뭘 하는? 정말 쑥과 마늘을 먹는다고 해서 곰탱이가 사람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손을 잡아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들 같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들이 토착 세력인 곰 숭배 부족과 손잡아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곰을 숭배했다는 건요. 애니미즘을 말합니까? 토테미즘을 말합니까? 그렇죠. 토테미즘을 말해요. 그러니까 곰이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토테미즘이 여전히 있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올 때 그냥 온 거 아니래요. 천부인 3개를 가져왔대요. 이 천부인이 뭘 말하는데요? 청동기.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하,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환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나라를 딱 건립할 겁니다. 뭘 데리고 오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저는요, 정말 긁어도 한도가 없는 카드를 들고 올 거예요. 나라 통치하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무기도 들고 오겠습니다. 뭐 슈퍼컴퓨터? 뭐 그런 것도 들고 오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무슨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이 신화를 통해서 당시가 농경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부족이 손잡아서 나라를 세웠고, 이때 최고 통치자를 단군왕검이라고 하는데, 단군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의 의미예요. 왕검이라고 하는 건 검을 들고 전쟁 나가는 거죠. 정치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자, 결국 아직은 초기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재정 일치 사회이더라. 이것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제가 앞서서 오늘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사료가 등장합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사료. 그 사료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내신 문제, 수능 문제, 각종 시험 다 나와요. 하지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계속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사료 문제는요, 외워서 푸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게 이거였지. 이게 이걸 의미했었지라고 여러분께서 거기서 해석을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암견의 능력을 키우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초창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니 그 성립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조선의 이 건국 이야기 있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료라고 하는 건 이제 출처를 밝혀줘야 되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삼국유사. 어디에서? 삼국유사에서 최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삼국유사랑 삼국사기가 정말 많이 헷갈려요. 그쵸? 물론 어렸을 때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덜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요. 둘 다 또 거기다가 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역사 우리에게 영향 많이 줬겠죠. 그쵸? 중국 역사책 중에서 최고의 역사책으로 평가받는 것, 가장 오래된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마천이 지은 사기라는 책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역사사자의 기록 기자를 써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인데요. 자, 그러니 당연히 삼국 사기는
우리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뭐한다? 정통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왕대 이야기 쫙 들어가 있으면서 열심히 했던 신하, 장군 그런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교적인 관점에 의해서 서술되어진 책이 바로 삼국사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남겨져 있는 나머지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되게 기이한 이야기들 있죠? 아니면 스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삼국유사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정통 역사책에는 없고요.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단군 신화를 담고 있는 가장 최초의 책이라는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 말고도요. 고려 말에 제왕홍기라는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왕, 왕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단군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에 들어가시면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이런 책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동국통감.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이런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단군 신화가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용까지 같이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 이야기를 봤다면요. 자, 이번에는 고조선이 성장하는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 이 성장 시기라고 하면요. 기원전 몇 세기냐? 4세기에서 3세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미 이 시기가 되면 고조선이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철기. 아주 본격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일단 철기가 들어오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요. 첫 번째는 고조선의 왕권이 예전에 비해서 강해졌더라는 거예요. 왕권이 예전에 비해서 강해졌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단군 신화를 봤더니요. 고조선 최고의 통치자를 뭐라고 불러준대요? 단군 왕검. 그쵸? 그러니까 왕이라고 불러주는 건 아니고 단군 왕검 이렇게 불러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면 왕이라고 불러줘요. 되셨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이거 자체가 일단 왕권이 강해졌다는 이야기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왕권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힘 있는 또 다른 부족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의 동생에 넘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 왕이 죽었을 때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 아들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왕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이제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 어린애들이 폐하, 전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즉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의 왕위 세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왕권이 강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셨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면요. 왕 밑에 이제 신하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관직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고조선에 나는 관직명 중에 뭐가 있냐면 상, 대부, 장군. 장군이 뭔 것 같아요? 예, 군인 중에 짱. 되셨어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과 같은 경우는 상이고요. 그 밑에 대부도 있고요. 장군 이런 직위들이 보이더라. 나름 체계를 좀 잡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체계를 잡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조선은 누구랑 대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세력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대립했던 춘추 전국시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나라라고요? 연나라. 처음에는 고조선이요. 연나라를 먼저 공격할까? 이런 시도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국 연나라가 먼저 고조선을 공격하는데 이때 징계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중국은요. 춘추 전국시대에 약 500년에 걸쳐서 이어오면서요. 철기, 무기 제대로 만들어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요. 게임이 안 돼요. 자, 결국 이 게임 속에서 연나라한테 지게 되고 그래서 고조선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역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동지역이라고 했죠. 여기에 요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조선 이제 초창기 때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요령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들과의 전쟁 속에서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영토 중에서 서쪽 있죠. 서쪽 약 2000리 여기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오게 되냐? 한반도 안쪽으로 대동강 쪽으로 오게 됩니다. 요령 지역을 잃게 되고 대동강 지역으로 옮겨오게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세기 마지막의 상황이 되겠다. 자, 하지만 고조선은 다시 한번 재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원전 2세기의 상황이에요. 당시 고조선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준왕 시기 때 중국이 진나라 무너지고 한나라 옮겨오는 막 혼란한 시기 때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우리 동포 있다라고 했었죠. 누구라고요? 위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위만이 들어오자 준왕이요. 야, 왜 오냐?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왔어 라면서 받아 안아줘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준왕이 위만을 믿고 네가 나름 철기도 좀 잘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우리의 서쪽 지역을 좀 지켜줘라고 맡겼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배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역사책 같은 데 보면요. 결국은 이제 신하가 왕을 배신해서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정권 넘겨주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결국 위만은 서쪽을 지키고 있다가 1년여 만에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위만? 이 사람은 일단 중국에서 들어왔다라며 그래서 고조선은 결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이래요. 근데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죠. 위만이라고 한 사람은 중국 땅에서 들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왔던 우리 동포라고요. 자,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위만을 중국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고조선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라고 평가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역사는 그냥 주장하는 거 아니죠.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뭐냐? 위만이 들어와서 딱 그 모습을 봤더니요. 머리는 상투 틀었대요. 흰 옷을 입었대요. 상투 틀고 흰 옷 입으면 이거 누구 패션입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 패션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들어와서 준왕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나라 세웠다면 웬만하면 간판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안 바꿨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위만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원래 고조선에 있었던 토착민들 있죠. 그들 중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있죠. 그들이 많이 등장한 거예요. 상투 틀었습니다. 흰옷 입었습니다. 나라 이름 안 바꿨습니다. 토착민들을 관직에 등용했습니다. 이런 걸 보건대 이 사람은 중국에서 건넌 우리 동포, 동이족 맞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여기 필기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준왕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고조선에서 위만이 세력을 차지하고 있죠. 준왕은요, 그래서 결국 죽은 건 아니고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끄고요.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당시에 내려갔더니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의 그 진이 아니고요. 진국이라고 있는데 이 진국이 나중에 뭐로 발전하게 되냐면요. 마한, 진한, 변한, 사만. 그 사만의 모태가 되는 것이 진이 되겠는데요. 여기로 준왕이 내려가요. 자, 그러면서 고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선진된 문화가 다시 남쪽으로 퍼지게 되고 마한, 진한, 변한이 발달하게 되는 그 밑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위만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위만이 집권하면서 고조선에 무엇이 철기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고조선은 이 철기를 가지고 어디 이용을 했을까요? 철기는 무기로도 만들고 농기구로도 만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난다? 군사력이 강성해지면서 이전에 비해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전쟁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고조선의 영토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임둔, 진번과 같은 소국들을 병합하기 시작을 해요. 임둔, 진번과 같은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고조선의 영토가 넓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농기구 만들었죠. 그러니 이전에 비해서 농업이 발달할 겁니다. 상업도 발달할 거예요. 자, 급기야는 뭐까지 하냐면 중개무역까지예요. 여러분 중개무역이라고 하면요. A, B 나라가 있을 때 그 사례에 끼어서 무역하는 거 이걸 바로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자, 지금 위만조선이 있었을 때 중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요?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누가 있었다고요? 진 있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고조선이 있어요. 이때 한나라와 진국이 무역하는 거 중간에 막아서
우리 고조선을 통해서 무역해 이게 바로 중개무역인 겁니다. 되셨어요?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고조선이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했어요. 군대도 키우고 영토도 넓혔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또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나라를 견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냐면 흉노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구도를 배우게 되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영토가 넓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보시면 돼요. 황하 아래쪽에서 농사짓고 살고 사는 농경민들이 있고요. 황하 위쪽에서 유목생활하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항상 이들 간의 대립구도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힘을 키우게 되면요. 밀고 내려와서 농사짓는 사람을 지배를 합니다. 그 대표적 나라가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 만주족이 세웠던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반면에 농경민족들이 또 안정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그런 나라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 같은 경우는 농경민족인 한족과 유목민족이요. 밀고 밀리고 이런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나라 같은 경우는요. 농경민족들이 세운 나라이거든요. 당연히 유목민족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유목민족의 이름이 흉노예요. 노가요. 노비예요. 노비. 그러니까 흉측하고 이상한 노비놈들 그런 명칭이에요. 흉노족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말 안 되죠. 이건 바로 이제 한족이 흉노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나라에서 어떤 한족들은 흉노를 대단히 싫어하고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고조선이 이 한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흉노와 손잡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대치 관계가 돼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취하는 데다가 흉노와 손까지 잡았습니다. 한나라가 긴장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나라 누구라고요? 무제. 한나라 무제가 5만 7천여 명의 군대를 보내서 고조선을 공격을 합니다. 처음 1년은 방어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고조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위만의 손자가 누구냐면 우거왕이거든요. 그가 바로 고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결국 우거왕이 고조선 내분으로 해서 피살당하고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발전 그리고 멸망. 이 멸망이요. 기원전 108년이에요. 그럼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요. 일단 고조선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무른 사람들도 있지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면서 이 아래쪽 지역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마한, 진한, 변한 다음에 등장할 그 나라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가 자신의 이제 군사 세력들을 이쪽에 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한사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한사군이 여기 설치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한사군이라고 잘 안 그래요. 한군현이라고 합니다. 왜? 처음 이제 4개가 설치됐지만요. 실제로 한 30년 지나잖아요. 그중에 2개는 없어지고요. 나머지 하나는요. 또 밖으로 나가요. 실제로 이 한반도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건 낭낭밖에 없어요. 네, 낭낭공주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 이제 한군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군현이 일단 고조선 대치등 자리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될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이런 한군현을 없애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되겠죠. 자, 멸망 이후에 일단 첫 번째 한군현이 설치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고조선 당시에 법이 8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한군현이 설치되면서부터는요, 고조선의 법이 8개가 아니라 60여 개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아, 이걸 보고 역시 중국에 들어오니까 법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8개만 있어도 통치하는 나라에서 60개까지 법이 늘어나 에이 너무 각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조선의 이제 마지막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위만, 특히 이제 위만은 철 기억하시고요. 강력해진 군사력 덕분에 임돈, 진번과 같은 영토 확장 그리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번성했다. 자, 요 마지막 기원전 2세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 단계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같은 경우는 고조선도 이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 상대부 장군을 둘 만큼 나라의 체계도 잡혀갔고요. 연나라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됐지만 결국 연나라한테 패배해서 요령 땅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왔다? 대동강으로 왔더라.
자, 가장 초창기 때는 뭐라고요?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했으며 그 이야기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아닙니다. 삼국유사에 가장 최초로 기록되어 있었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고조선의 정치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고조선과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자, 뭘 해드릴 거냐면 고조선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 해드립니다. 여러분 교재에서요, 고조선 지도 좀 봐주세요. 지도 보셨어요? 앞으로 이 지도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문제 유형이요, 점점 이제 수능화도 되면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게 되죠. 지도 문제도 뭐 고조선과 관련된 지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봤더니 일단은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동반도 들어가 있죠. 요령 지역 들어가 있죠. 요령 포함해 주시고요. 만주 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한강 위쪽으로 가주십니다.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에요. 요령 보입니다. 만주 보입니다. 그리고 한강 위쪽으로 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고조선은 한반도에서 등장한 나라이다 라고 하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한반도에서 뭐 등장하겠지만 한반도에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건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시작 자체는 요령, 만주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시작을 한반도라고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들 지역을 보면 고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지역이 나와주겠죠. 세 가지 유물지역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이죠. 여러분 청동기 시대 사용했었던 대표적인 동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나요? 제가 되게 못 그렸었던 바로 비파형 동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지역에 보시면 비파형 동검이 대단히 많이 주도가 돼요. 세용 동검 아니에요. 세용 동검 같은 경우는요, 이 한반도 아래쪽에서 주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빼시고요. 비파형 동검은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로 출토되고 있다.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가 또 이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뭐라고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면요, 민무늬 토기는 민무늬 토기인데요, 조금 독특한 모습이 있었죠. 뭐요? 손잡이가 있는 토기.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토기 사진 중에서 손잡이가 잡혀 있는 건 이게 유일하다면서요. 아니 근데 나중에 더 뒤로 가보니까 뭐 고려 이럴 때 자기 나오면요 손잡이 있는 거 있던데요. 잘못 설명하신 거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토기와 자기는요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토기 있죠? 흑빛 나는 거. 그 토기를 봤을 때 유일하게 손잡이 잡혀있는 사진은요, 미송리식 토기에서만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고인돌이 나오는데요. 고인돌 중에서 한강 위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자,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유물 유적하시면 이 세 개를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조선의 중심지가 처음에는 어디였었다고요? 예, 요령이었었다고요. 됐나요? 자, 하지만 연날한테 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겼다고요? 대동강 쪽으로 옮겼다고요. 이 대동강에 평양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고조선은 처음부터 있잖아. 여기 대동강이 있었어. 주로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보는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반면 또 이제 제야사학자들은 아니야. 고조선이 있잖아. 요령.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야. 얼마나 강성했는지 몰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입장은 원래는 요령이 중심지였으나 대동강으로 연나라 패배 이후로 옮겨왔다라면서 중심지 이동설을 지금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도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조선의 사회 모습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한 사회를 이해할 때요,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법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야 된다, 이런 거 도로교통법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 법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본다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안 맸으면 저런 게 법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했겠죠, 그렇죠? 휴대폰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는 거 들어가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스마트폰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맨날 이거 하니까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 사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얘기할 때는요, 고조선에 있었던 법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8조법.
뭐라고요? 팔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게 바로 고조선에 나오는 두 번째 사료가 돼요. 그럼 사료는 항상 출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겠죠. 우리 앞서서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에서 최초로 났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 역사책인 한서지리지에 있습니다. 됐어요? 한서지리지에서 일단 기록이 돼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8개가 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몇 개가 남아있는요? 3개 조항이 남아있어요. 몇 개라고요? 3개. 제가 한 2년 전인가 초등학교에서 하는 참관 수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부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고조선에는 팔조법이 있어 이러면서 그 3가지 내용 이제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나머지 5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당연히 그런데 있잖아요. 그 5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있다가 나와봐 따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전공 각 과목 전공으로 가시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구나 싶어서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아이는요 집에 가서 검색했을지 몰라요. 팔조법의 나머지 5가지를 갔을 텐데 8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3개 내용을 봤더니 이렇죠.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 또한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게 있고요. 남을 다치게 한 자가 있다. 배상을 해야 되겠죠. 요즘 누구 다치게 하면 어떡합니까? 돈으로 물어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물로 배상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물건을 훔쳤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노비가 돼야 되고 만약에 노비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50만 전, 많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해석 들어갑니다. 사람을 죽여. 야, 정말 잔인하다. 아니면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구나. 남의 목숨을 앗아간 자는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인 거죠. 다치게 한 사람을요, 곡물로 배상하겠어요. 왜요? 그때는 사람이 중요한 노동력인 거잖아요. 농사 못 짓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구나. 노동력이 중요했구나.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겠대요. 다시 말해서 네 거 내 거 구분하자는 거죠.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제가 확립돼 있었던 시기인 거고 노비가 있다는 것은 계급이 성립돼 있었구나. 됐나요? 50만 전이라는 돈을 갚으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화폐를 사용했구나.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철기를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중국과 교류함으로 인해서 크게 3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철기가 들어옵니다가 있었고요. 중국의 한자가 들어오면서 붓이 발견되었습니다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중국과 상업적으로 교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 돈이 들어옵니다가 있었죠. 그 구도 기억나세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나오는 중국의 돈, 철기 시대 때 사용했었던 중국의 돈 3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명도전, 단양전, 오수전. 다시 뭐라고요? 명도전, 단양전, 오수전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반량전이 있죠. 그게 바로 한나라 돈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 사용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좀 까탈스럽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의 생활 모습과 고조선 중에서도 철기 시대의 모습이 있죠. 이 2개를 믹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늘 배웠던 요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단원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믹스를 시켜서 문제를 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8조법 중에서 남겨진 내용은 3가지인데요. 이거 말고 추가로 알려진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고조선의 여자들은 정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내용도 또 하나 알려져 있어요. 8조법은 아니지만 고조선의 상황을 알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절을 강조했다는 것은 남자의 기준에서 강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부장적 질서가 벌써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해석하는 거니까 암기하는 거 아니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8조포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땐 일단 이 내용 자체를 또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사료는 사료끼리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여러분께서 중복시켜서 헷갈리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는요, 계급과 관련된 내용 없어요. 사유재산자와 관련된 내용 없어요. 됐죠? 농업 중심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과 그러지 아니하는 내용을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가보면요, 부여를 공부합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요, 4개의 법이 나올 거예요. 그 부여 4개의 법과 같은 부분, 다른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오늘 걱정 오늘까지 합시다. 요겁네.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1시간 동안 지금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궁금한 거 다 풀리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거요, 반드시 오늘 복습해 주세요. 복습해 주시고, 특히나 고조선 같은 경우는 정치에서는 몇 세기도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딱딱 구분시켜서 정치 상황을 잘 파악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